날씨가 너무 굳어가지고 오시는데 힘드셨죠? 머리가 산발이 됐죠, 제가? 바닷바람이, 평대 바닷바람이 무섭습니다. 저번에 초여름에 와서 여기서 낭독했을 때 그때 정말 노을 질 때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다음에 여기 비 올 때 뭔가 맥주 한잔 하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낭독회 같은 거 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비를 주시긴 주시는데 바람까지 주시는 바람에 날씨 무슨 일이야 정말. 갑자기 어제 에어컨 틀었는데 오늘 히터 틀어야 되는 이런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글쓰기 강연이라고 뭐 하는데 글쎄 저는 글쓰기를 이렇게 강연으로 배워서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는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직접 글을 쓸 때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적용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직접 쓰는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뭔가 딱딱한 강연보다는 제가 제 일상을 가지고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일기를 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를 같이 읽으면서 어떤 것이 소재가 돼서 어떻게 글로 발전이 됐는가 이런 거를 좀 샘플로 읽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실감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내일 쓰는 일기는 제가 2018년에 제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1년을 3월 1일부터 1년을 보내면서 다음 해 3월 1일까지 1년 동안에 제주에서 보고 느낀 것들 4개에 나눠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그래서 물론 365일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공감할 만한 이야기, 조금 더 보편성 있는 이야기들을 좀 추려가지고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그 글쓰기를 오늘 이제 포커스로 잡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요즘에 SNS 시대라서 그런지 더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글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런데 그걸 그냥 내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완성된 글로 발전시키면 언젠가 저처럼 책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그냥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되게 성취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글쓰기 온라인 비대면 글쓰기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희 선생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바쁜 업무 중에도 글쓰기를 꾸준히 놓지 않으셔가지고 결국은 책을 내셔가지고 보내주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언젠가 뭔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으면 자기에게 선물처럼 책이 주어지는 순간도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일단 오늘은 왜 쓸까 우리는 왜 쓰려고 할까 그런 조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다 글 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세요? 글 쓰고 싶으셔서? 아니에요? 왜 뒤돌아보세요? 저랑 눈 마주치셨는데. 저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네. 와이프가 요새 그 브런치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와이프가 브런치 작가 신청을 글을 한 편 올리고 작가 신청을 했는데 바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제주 한 달 살기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달 살기 중에 네. 이 행원이 이쪽에서도 저희가 일주일 정도 살았었는데 여기서 또 이런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와이프가 여기 와서 한번 같이 들어보자.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둘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한 달 살기를 가지고 한 달 동안만 써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 내신 처음에 제주살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그렇게 한 달, 1년 살이 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써서 책을 내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주에 관련된 어떤 책들이 있나 좀 서칭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부지런히만 쓰시면 네 브런치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뭔가 마음속에 작가의
어떤 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가 다 크고 그런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다 문학소녀, 문학소년, 문청들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글쓰기 같은데 자주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뭔가 우리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뭐 예술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왜 쓰기인가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저도 계속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그래도 한 10여 년 이렇게 작가로 물론 그전에는 제가 방송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런 글쓰기보다 이제 개인적인 글쓰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냥 저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필요해서 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글로 한번 이 책에도 마침 들어있어서 그걸 읽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자기 상처의 치료라는 차원에서 글쓰기가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씀의 쓸미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기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글을 제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일이라는 꼭지로 써봤어요.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낭낭하게 읽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목은 제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일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어떤 면에서 글쓰기가 효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일. 몇 주씩 방에 갇혀서 힘들게 소설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 행동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것.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가지오 이시구로의 말이다. 내가 나의 상처를 알아주는 것. 글쓰기에 효용이 있다면 이런 것 같다. 시를 쓰면서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얼마나 나를 따라다녔는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첫 시집은 특히 그렇다. 혀는 자꾸만 상처를 맛보러 간다. 첫 시집 시인의 말에 실려있는 문장이다. 글쓰기란 무엇보다 제 상처를 만지작거리는 일. 아물지 않은 딱지를 떼어 또다시 피를 보고 새로 피딱지가 앉으면 그 도톰하고 딱딱한 것을 만져보다 기어이 또 뜯고 마침내 얇고 하얀 껍질까지 떼어내 다 아문 뒤에는 맨질해진 상처 자리를 제 손으로 만져 그 감촉을 즐기는 일. 제 상처에 대한 변태적 애호. 글쓰기는 사실 그런 변태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제 상처를 가지고 노는 일, 상처를 어루만지는 행위가 결국엔 타인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지게 된다는 건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 테베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란 구절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겠지. 스위스 상트갈렌 수도원 도서관에도 영혼의 약국이란 글귀가 있는 거겠지. 글을 쓴다는 건 1차적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행위, 나아가 그것을 읽는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는 일.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하고 불어주는 행위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이 나는 일기라고 생각한다. 일기 중에서도 그림 일기. 글과 그림 모두 심리치료의 기능을 한다. 그림 일기는 그러니까 곡절의 효력을 가진 치료 도구인 셈. 나리는 사소한 일에 상처를 잘 받고 친구들의 부당함을 그냥 부아넘기거나 받아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면 차라리 같이 말대꾸를 해주거나 대들기라도 하라고 하자 생각해봐 엄마라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한다. 혹은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또 속상할까봐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 마음속에 눌러 담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자기 전에 후둑 터뜨리는 나리는 내게 너무 어려운 숙제이다. 다만 우선은 그런 일을 일기로 써보라고 말해주었다. 일기장은 귀가 이만큼이나 커서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대나무 숲이라고. 일기장한테 다 말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괜찮아진다고. 일기장이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준다고. 한 번으로 안 괜찮아지면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또 써도 된다고. 그랬더니 요즘 나린의 일기장이 성토장이 되었다. 친구들 때문에 오잉?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어요. 226페이지요. 네, 친구들 때문에 화났던 일, 속상했던 일을 시리즈처럼 쓰더니 오늘의 대상은 선생님이다. 고주희 선생님께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을 2페이지에 걸쳐 구구절절 쓴 거다. 매일 코믹 웹툰처럼 웃기기만 하던 일기가 갑작스럽게 심각해서 선생님도 조금 놀라셨을 것 같다. 하지만 덕분에 선생님은 본의 아니게 나린을 속상하게 했다고 오해했던 일을 깨닫고 절절한 사과의 편지를 써주셨다. 사과의 내용까지는 제가 다 안 읽어드리겠고요. 일기장 한 페이지에 빼곡한 답장을 받은 나린에게 물었다. 선생님 용서해드렸어? 그럼 마음이 사르르 다 녹았어. 저희 나린 양이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의식이 돼서 중간에 버벅댔네요. 네, 되게 제가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변태적 애호라고 자기 상처에 대한 변태적인 행위입니다. 글쓰기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많은 글을 쓰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자기 상처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더 글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을 한 권 내고 이렇게 에세이를 몇 번 쓰다 보니까 그게 나의 상처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짚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칼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시집에는 특히 시집에는 몇 번 나오는데 칼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제가 이걸 칼이라고 써야지, 칼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뭐 작품화해야지 라고 의식하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칼이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양면적인 건데 제가 두려워하는 거죠. 칼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내가 칼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글을 씀으로 해서 써놓은 글을 제가 보면서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자꾸 의식을 하게 객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권의 시집을 내고 그것으로 털어졌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 중에도 또 칼과 신이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 역시 제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물론 장르는 조금 다르지만 언젠가는 자기 상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꺼내놓는 것 자체가 벌써 저는 치료이자 치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할 때 맨 마지막 수업에 제가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께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슬픈 일, 힘든 일, 마주하기 힘든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라. 그렇게 권유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기 상처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이 상처가 나를 어떻게 왜곡시켜 왔는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너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미 바로 저는 뭐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금씩 근데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제가 뿅 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씩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방편이 글쓰기에 저는 효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로 사는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읽어볼까 싶은 게 저희 김나린 양께서 여기 제가 나린이랑 제주에서 거의 둘만 많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린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린 친구들이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대요. 두 번째 책은 언제 나오느냐고 제주살이에 대한 재밌다고. 그래서 11살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로 사는 것 몇 페이지인가요? 네, 페이지 아까 기껏 붙여놓고 못 찾고 있네. 일단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면 자기가 어떤 것을 욕망하고 자기가 어떤 모순과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매체가 자꾸 발달하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SNS에 계속 중독돼 있고 뉴스에 빠져서 몇 시간씩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나의 욕망인가? 내가 이걸 사고 싶어서 하는가?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여서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이러는 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속에 매몰돼 있다가 비로소 그런 자기 모순을 좀 이해하고 자기 욕망이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런 방편 길로서 글쓰기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8살 아이도 고민을 하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로 사는 것이라는 글을 하나 또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내가 나로 사는 것도 쉽지 않네. 여기저기 늘어놓은 옷들 좀 정리하라니까 나린이 하는 말. 무슨 의미로 한 말이었을까? 정리를 잘 안 하는 자신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일까? 정리하는 게 자신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까? 죄송해요. 전화가 오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로 산다는 것은 과연 뭘까? 나도 실은 아직 잘 모르겠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시류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 훼손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고유한 개성을 보존하는 것,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지. 자칫 튀는 존재, 유난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니까. 더군다나 모든 것이 상품 가치로 환원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큰 고투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 나는 나로 살고 있는 걸까?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를 연기하는 나. 7살 때 나린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나는 왜 나일까? 맨날 넘어지고 떨어뜨리고 부딪히고 마당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깨고 울면서 했던 말. 물론 그때 그 말 역시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의미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말이 그렇고 그런 세상의 밝고 흔한 표현이 아니라 뭔가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거대한 물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내가 아니고 나일까?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 걸까? 다만 그건 알 것 같아. 그렇게 넘어지고 떨어뜨리고 부딪힌 상처와 흔적들이, 실패의 궤적들이 너의 정체성과 개성을 만들어간다는 것. 넘어지고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도 너는 나에게 새삼스러운 화두를 던진다. 내가 나로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양심의 거울에 비춰볼 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질문만은 놓지 않으려 한다.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네.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결혼하신 분, 두 분 결혼하셨고 아이가 있으세요? 혹시 아이 있으신 분 계세요? 몇 살이에요? 너무 많이 커서 결혼 아니 아니고요. 너무 많이 큰 아이 있으시죠? 그 주변에 하는 사람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심드렁하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말들이 있고 힌트가 있고 소재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귀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하는 말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평범한데 그것을 아이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기특하네 이런 말을 다 했네 라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을 이제 적어두는 거죠. 메모장에.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나로 살고 있는 걸까? 나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어떻게 해야 나로 살 수 있을까? 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을 근데 머릿속에서 그냥 공상하듯이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글을 쓰면서 하면 의외로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역시 제가 또 그날이라는 짧은 글에 써봤어요. 이 그날이라는 이날의 일기는 사실 마지막 그 인수에 넘어가기 전에 그 전날에 제가 편집자한테 빼자고 했어요. 뭔가 글이 미흡한 것 같고 좀 쓰다 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빼자. 근데 그 빼면 페이지가 비니까 대신 그냥 사진으로 적당한 사진으로 넣자 라고 했어요. 근데 편집자가 안 된다고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굳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4.16에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작가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필요한데 뭔가 또 역시 작가로서 뭔가 모르게 미진한 느낌, 석연찮은 느낌이 있어서 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글이 짧기도 했고 그냥 한 페이지에 불과한 글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넣지 말자라고 했는데 편집자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다시 써보겠다 라고 해서 그날 밤에 이제 시간은 그날 밤밖에 없고 다음날 인쇄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써보겠다. 써보고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자. 사진을 정말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어디까지 썼었냐면은 책이 참 없으시구나. 있으신 분은 58페이지에 처음인 사람도 있었겠지라는 그 나린의 대사가 있어요. 그 뒤에 하고 마지막 문장을 그냥 붙인 아주 짧은 한 챕터, 그러니까 한 패러그래프 정도의 짧은 글이었거든요. 이렇게 거의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이 어쨌든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글이 후져서라기보다는 여기에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다 담지 못했다,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걸 스스로가 뭔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서 썼는데 책이 없으시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날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랜만이네 이 옷. 겨울옷을 빨아 정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입혀야지 하고 꺼낸 원피스를 보고 하는 말이다. 지난 겨울 네덜란드에 사는 꽃재와 닉 부부가 선물해준 원피스였는데 이삿짐 정리가 늦어 어느 상자에 담겨있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다. 옷 색깔에 맞춰 노란 머리핀을 꽂아주다가 그렇지 오늘 하고 깨우쳐진 일. 재킷에 0416이라는 수가 놓인 꽃배지를 달아주었다. 4년 전에 배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오다가 도착하지 못한 언니 오빠들이 있어. 여기 숫자 보이지? 0416. 그날이 오늘이야. 그게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 처음인 사람도 있었겠지?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난 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내내 따라다닌다. 이 개운치 않은 마음의 정체가 무엇일까? 단지 오늘이 그날이라서 그날을 떠올리게 되어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어두운 이야기를 8살밖에 안 된 내 아이에게 들려줬다는 후회 때문인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다. 알려주더라도 굳이 배지까지 달아줄 건 아닌데 그로 인해 내 아이가 받게 될 불필요한 시선 때문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마음 깊은 데가 선명히는 아니지만 분명히 불편한가? 이것은 혹시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위안은 아닐까? 그래서였던 것 같다.
나는 아이의 옷에 배지를 달아줄 정도로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기만족,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비치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이 스며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잊지 않고 있다는 알량한 양심과 자의식의 표시, 그것으로서의 배지의 말이다. 그냥 혼자 속으로 기억하면 될 걸 또 다른 자의식이 작동한다. 그러나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오늘을 망각한 누군가는 노란 그것을 보고 아침의 나처럼 아 맞다 오늘 하고 기억해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또다시 꼬리를 잇는 부정,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과하다고 볼 수 있는 내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소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들이 종일 나를 괴롭힌 하루였다. 다만 그 어떤 마음이 진짜이든 이제부터 이것만은 새로이 떠올리기로 한다. 그 언니 오빠들이 오려고 했던 섬에 우리는 살고 있어. 노란 유채가 피는 계절이야. 인데요. 앞에 그 에피소드만 있던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쓰면서 제가 스스로 너가 왜 불편했는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적당히 마무리될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거기서 또 이제 적당히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지만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그냥 하다 보면은 뭐 잠이 올 수도 있고 휘발돼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걸 써보는 거죠. 그럼 씀으로 인해서 생각이 구체화되고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 글자로 일단은 고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유라고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하고. 근데 우리 한국어로 우리는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유할 때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대화하는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사유는 내 머릿속에서 나와 나누는 대화인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그런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또 다른 내가 대화하는 게 저는 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유의 과정을 글쓰기가 굉장히 잘 도와줘요. 그래서 뭔가 손끝에 어떤 정말 뇌가 달려있는 것처럼 쓰고 쓰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순간 철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 사유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저의 경험을 빌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것이 또 4번의 견딤과 저항, 연대의 무기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건데 특히 작가들이 만약에 작가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작가는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보다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한 사람보다는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발언하는 사람이고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고 내 발언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나 사회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글은 세상을 아주 조금은 변화시킬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프로 작가가 혹시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글쓰기가 그런 것에 기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지 오웰이 나는 왜 쓰는가라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순전한 이기심,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내 상처 때문에 쓰는 것이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언어를 통해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고 싶은 미학적 열정이 있겠죠. 그리고 역사적 충동, 뭔가 역사적이거나 시대적이거나 사회적인 것들을 글을 통해서 바꿔보고 싶다라는 정치적 목적도 비슷하겠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워낙에 그런 좀 사회적인 성격의 글을 썼기 때문에 더 이런 말을 했겠지만 비단 조지 오웰이 아니라 그냥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그런 사회적인 자의식 정도는 가지고 글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뭘 쓸까요?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그냥 저의 오늘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 뭔가 되게 큰 이야기, 거창한 거, 뭔가 폼나는 거 이런 걸 쓰고 싶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새를 그리려면 새를 통째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 떨어져서 풀숲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는 새의 깃털 하나, 아주 작은 깃털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정말 코딱지 하나처럼 째째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조그만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실감의 세계와 가장 가깝게 닿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4월 16일 즈음의 뉴스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뭐가 열렸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그 11명이었거든요. 일반인 희생 학생 말고 그 일반인 희생자 중 이름들을 이제 이렇게 그 거명하는데 거기에 김순금이라는 이름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헉, 김순금? 근데 그게 그 60년이라는 세월이거든요. 48년이니까. 근데 그때 느낌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제가. 그 김순금, 이 김순금인가?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주에 살던 우리 마을에 수산리에 살던 김순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분은 제주로 오다가 그렇게 희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켜 제 머릿속에서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사람이 환생이 된다면 그 김순금으로 또 태어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김순금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그 성산포에 가면 터진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광치기 해변 가보셨나요? 거기 보면 4.3 희생자 그 위령단이 있는데 재단이 거기에도 역시 김순금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 이제는 저는 김순금이라는 이름을 찾게 돼요. 그 4.3 평화공원에도 마찬가지로 희생자들 위령비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김순금을 먼저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대한 역사를 자기화해서 기억하고 뭔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지난해 나도 잊어버리고 뭐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친구들 뭐 사이도 멀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4.3을 겪은 사람을 내가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히나 작가들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사회적 자아로서 내가 어떤 역사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나의 이름을 내 삶에 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이름 하나는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갖는 것. 그런 것이 사회적 자아이자 시민으로서 작가가 하나의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작가의 자의식으로 살기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난 작가야 라는 어떤 이게 좀 필요해요. 난 작가니까 더 뭐 열심히 봐야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저를 사람들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맨날 보면 어디 돌담에 앉아가지고 뭘 찍고 있고 맨날 구름에 대고 카메라를 대고 있고 그러면 참 저 여자는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시선도 의식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에 그 맛있는 국수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꼭 술을 먹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볼 거예요. 저 여자가 맨날 애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술만 먹고 있다 라고 얼마나 힘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치만 난 작가니까 라는 어떤 자의식 그걸로 좀 버티는 거죠. 그래 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볼 거야 술집에서 하다못해 이런 정도의 자의식 정도는 가져야 자기 스스로 난 작가니까 다르게 볼 거야 라든지 써야지 라는 뭔가 자기 각인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술 마시러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시간을 견디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 글을 쓰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직업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걸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작가가 되지 못하는 시간을. 신춘문예나 뭐 이런 공모전을 많이 응모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자기에게 굉장히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진짜 아이씨 들어가서 못하겠네 이제 안 해 하고 정말 점쟁이한테 가서 저 이제 안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점쟁이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애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냥 안 되는구나 나는 포기해야지 하고 그날도 술을 진짜 새벽까지 먹은 거예요. 왜냐면 나 이제 안 쓸 거니까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는 끝이야. 나 이제 시 같은 거 안 쓸 거 하고 새벽까지 먹고 엄청 펑펑 울은 거예요. 이제 이별했으니까 시랑은 나랑은. 그래서 너무 슬프게 이별식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해 따라 그 당선 통보가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그냥 멍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홍대에 있는 어떤 술집에 가서 그 힐이 부러지도록 놀고 춤추고 놀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긴 시간을 견뎌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금 그 시간 자기 모멸, 자기 혐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러려고 신춘문예 응모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운 그 시간을 견뎌야 된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무언가가 돼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한 번쯤 또 해보시는, 만약 정말 작가가 꿈이시라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브리엘 마르케스 선생님께서 100년 동안의 고독 내 슬픈 청년들의 추억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걸 쓰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인터뷰인데 어느 날 파리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7시간 정도 걸리나 봐요. 근데 자기 옆자리 여자를 7시간 동안 쳐다봤대요. 그 여자는 뭐냐고. 근데 여자분이 이제 자고 잠들어서 그걸 7시간 동안 바라보면서 내 슬픈 청년들의 추억이라는 소설을 썼대요. 근데 그거는 뭐 제목이 그렇게 선정적이라서 그렇지 전혀 거기에는 어떤 정사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혹시 기대하고 보셨다 실망하실까봐. 근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7시간 동안 그 여자를 바라본 그 경험을 가지고 근데 그걸 바로 쓴 게 아니고 20년 후에 썼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쓰기는 뭐 금방 썼겠지만 이것이 작품이 아니다라는 걸 자기는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묵히는 거죠. 계속 20년 동안 묵혀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돼서 그게 굉장히 좋은 또 평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내 책 중에서 20년도 지나지 않은 사건을 서술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을 겁니다. 나는 모든 개인적인 경험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주 긴 친전의 과정을 통해서만 시적인 무게를 지니게 되지요. 라는 거였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서 이걸 굳이 여기다 이제 따와봤어요. 그 침묵의 시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자만이 내공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첫 시집에 있는 어떤 시는 15년 정도 걸린 시도 있어요. 처음에 이게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인 것처럼 썼어요. 행가리하고 쓰고 했다. 그게 물론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쓰고 그래도 그게 뭔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아니까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집 엮을 때쯤 돼서 또 고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15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처음 제가 시라는 비슷한 형태의 행가리된 어떤 걸 쓴 시점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시집에 실리게 됐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시를 제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냐? 아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는 이 시를 언젠가 완성을 해야지라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결과적으로는 완성을 해서 시집에 넣고 그런 게 한두 편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침전의 과정, 침묵의 시간 이것들을 좀 견뎌야 한다. 쓰는 자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뒤에는 좀 방법적인 것들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빨리빨리 이야기할 텐데, 일단은 글쓰기는 작곡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특히 클래식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이게 있잖아요.
뭐 주제 선율이 있고 뭐 악장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걸 구조를 짜나가는 게 글쓰기인데 시는 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고 싶다면 대충의 플롯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흘러갔다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야 될 것 같다라는 대략의 구성은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꽉 짜놓으면 글이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두지는 말고 건축을 하는 일처럼 그리고 실패로 이루어진 테피스트리라고 했는데 수많은 실패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여기 이 글을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이렇게 계속 짜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완결된 글이 이제 태어나는 거고 한편으론 그렇게 정확하게 막 구조를 짜고 구성을 해야 되긴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너무 짜놓으면 글이 굉장히 숨막히는 글이 될 수 있어. 뻔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흐름을 타는 거. 자기가 이렇게 정말 플로우가 필요해요. 그 글에 이렇게 실려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써봐야 된다는 자꾸 강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터 베냐민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좋은 선물 쓴 작업에는 3단계가 있다. 구성을 생각하는 음악적 단계, 조립을 하는 건축적인 단계, 그리고 마지막을 짜맞추는 직물적 단계. 짜맞춘다는 게 퇴고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뒤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충 어떤 이야기를 써야지 소재를 가지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식의 이야기를 그 안에 넣어야지까지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첫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첫 문장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알라딘에서 첫 문장이 요즘은 다 서비스하니까 첫 문장 보고 매력이 없으면 안 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정도로 첫 문장이 중요한데 그 매력적인 첫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일기로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써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고 우리 옛날에 일기 쓰듯이. 근데 그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그걸 가차없이 날려버린다. 그 앞부분을 다 쳐버리고 뜬금없는 어떤 문장으로 그 중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두는 그냥 날려버린다 생각하고 혹은 순서를 확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그런 첫 문장 쓰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글쓰기 했던 것 중에 조금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령 이런 글이 있어요. 남편과 나는 낯선 동네로 들어섰다. 오래된 동네라 그런지 골목길은 굽이치고 갓길에는 차가 가득 서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남편과 나는 어디로 갔다, 밥 먹으러 갔다. 이런 거는 사실 재미가 덜하죠. 그것 말고 그 다음 문장을 그럼 첫 문장으로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오래된 동네라 그런지 골목길은 굽이치고 갓길에는 차가 가득 서 있었다. 그러면 일단 읽는 사람들이 어디? 오래된 동네 어딘데?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첫 문장의 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뒤에도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면 장미가 피는 계절이면 할머니가 생각난다. 할머니는 장미가 피는 계절에 돌아가셨다. 내 나이 5살 때다. 그 어린 것이 무엇을 한다고 장미에게서 할머니를 생각할까? 라고 시작하는 글인데 이렇게 시작해도 되죠. 그냥 장미를 보니까 할머니가 생각나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냥 있었던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첫 문장으로 매력이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럴 경우는 어디서 첫 문장을 가져올까? 그 뒤에 그 어린 것이 무엇을 한다고 장미에게서 할머니를 생각할까? 라고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것 누구? 일단 그 궁금함이 생길 거고 장미에게서 할머니를 왜 생각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장미가 피는 계절이면 할머니가 생각난다라는 어떤 인과적인 순차성보다는 훨씬 매력적이고 긴장 있는 첫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그냥 기법적으로 앞에 걸 그냥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걸 뒤로 보내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첫 문장의 긴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첫 문장을 썼어요. 근데 그게 글을 다 쓰고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은 첫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네. 그때 첫 문장은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다 쓰면 이 글 전체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문장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첫 문장을 써도 되고 물론 처음에 쓴 첫 문장이 너무 강력해서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렇게 일단 첫 문장을 쓰면 이제 초고 쓰기가 중요한데 초고는 가능하면 빨리 달려가듯이 전속력으로 아까 비행기처럼 확 써버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쓰려고 할 때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고치고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어느 순간 이 불처럼 장작불처럼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틀려도 되고 사실관계가 안 맞아도 돼요. 근데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을 빨리빨리 그냥 막 받아 적는 그 속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초고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인과성이 있게 개연성이 있게 매력적인 문장으로 수식을 하고 이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은 무조건 질주하듯이 달려가야 된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남동생이 누나 그래가지고 키보드 망가지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신나서 엔터를 탁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시끄러운 거죠. 제 동생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뭔가 그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춤추듯이 막 달려나가는 그런 맛이 초고엔 있어야 돼요. 그게 담겨있는 글은 살아있는 글이고 아닌 글은 억지로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해서 생기가 없는 글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글이라는 건 자기 실감, 자기 생기를 읽는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읽는 사람들도 그 생기를 고스란히 전해봤기 때문에 그런 글은 살아있는 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떤 느낌과 이런 걸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초고를 쓸 때는 앞뒤 재지 말고 더 잘 써야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걸 그냥 막 써라. 근데 그 전에는 대충의 흐름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구성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의도가 아니라 지향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하고 구성하고 구조하고 비슷한 말인데 자기가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야지 라고 하면 분명히 재미없는 글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나 여기서 뭔가 내가 멋있는 한마디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그런 글은 정말 10중 8구 재미가 없어요. 교장 선생님 훈시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내가 뭐라고 남들도 다 알아요. 그런 어떤 교훈을 주려는 말은. 근데 그걸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느끼게 배어들게 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서 구두점을 찍어야지 라고 어떤 상정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글이 훨씬 풍부하고 재미있는 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단정하지 말고 여운을 줄 것도 비슷한 말인데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하면 꼭 어떤 정형화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것이다 같은 거.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이지 이런 종류의 어떤 그 글의 주제를 마무리에 꼭 담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암시할 수 있는 어떤 한 장면을 객관적으로 그냥 던져놓고 그냥 저는 빠져버리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김혜란 작가님이 잘하셨어요. 그 여름은 바깥은 여름 전에 나온 책 단편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의 모든 단편의 마무리가 어떤 장면을 그냥 이렇게 작은 장면 하나를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라든지 개미들이 기어간다 라든지 그냥 장면 하나를 거기다 맨 마지막에 던져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을 가지고 그 여운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교훈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거나 주제를 담는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말로 진술하는 것과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법 이런 것들도 에세이를 쓰는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지? 조금 전에 한 말하고 비슷해요. 시인은 시가 끝나는 때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너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을 만큼 단정하게 호흡을 멈추는 순간이 오기 때문일까? 인데 이거 스톤 다이어리라는 그 소설에 실린 문장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언제 끊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오래 쓰다 보면 알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시에서는. 근데 에세이도 그럴 거예요. 아, 이 정도 썼으면 됐어. 물론 매수가 정해진 글이면 그 매수에 맞춰서 끊어야 되겠지만 그런 글이 아니라면 더 군말을 했다가는 이 글이 되게 맥발 쓰는 글이 되겠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뭐로 하지? 제목은 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거의 맨 마지막에 따는 거예요. 어떤 작가들은 제목을 딱 정해놓고 그 제목에 맞춰서 글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글이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그 제목에 매여서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그냥 어떤 큰 덩어리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로만 갖고 있다가 다 쓴 다음에 어떤 글 속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그걸 전체를 아우르는 전혀 다른 뭔가 어긋난 성격의 제목을 달 수도 있어요. 그 제 시 중에 목 없는 나날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제목을 끝까지 못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목 없는 시 이렇게 써가지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그거 본 후배 친구 중에서 그 죄를 지우고 목 없는 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라고 하니까 우리 삶에 이 목이 없는 걸 형상을 상상해봐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어떤 것이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목 없는 시 자체라는 거는 뭐 뭔가 우리가 미술 작품 볼 때 무제 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렇게 뒤에를 바꿔보다가 그 나날이라는 걸로 어떤 그때 저의 어떤 그 시점에 뭐 그건 시대적인 어떤 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목 없는 나날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일에 우리가 제목을 안 달잖아요. 안 달고 그냥 이렇게 단메일을 보내면 거기에 이게 땡땡 리 하고 제목 없이 가죠. 그거를 저는 그냥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그것도 제목이 달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게 말투가 약간 편지 구어체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메일에서 따온 그 RE 땡땡 이거 그걸 제목으로 쓴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여태까지 한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태고인데 정말 던져버리고 싶고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기 글이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태고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태고예요. 그냥 초고 쓰는 거 정말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태고는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인간의 삶도 어떻게 정해진 뭐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 미완의 삶을 살고 가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애가 돼야지 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겨우 이만큼 나아지는 것처럼 태고도 글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거 그래 됐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알거든요. 끝나는 거는. 그런데 더 잘 쓸 수 있어요. 시는 모르겠지만 에세이는 고치면 고칠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에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고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때 뭘 먼저 빼야 되느냐? 이것이 어쨌든 문학의 장르이기 때문에 남들이 한 말, 하나 한 말, 진부 한 말 이런 거 우선 빼고 그리고 뭔가 내가 멋져 보이고 싶어서 이런 정도의 문장은 써야지 막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힘준 거 그런 거부터 빼야 된다. 태고할 때.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리듬. 글의 리듬을 살리는 건데 리듬이라는 건 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읽어보면 이게 술술술술 읽혀서 어떤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이제 방 안에서 읽어보면 여기서는 조금 발음하기가 어렵네 혹은 뭔가 좀 읽는데 시간이 길어지네 이런 것들을 조사를 뺀다든지 쉼표를 한번 넣는다든지 문장을 끊어서 두 개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듬을 생각하면서 태고를 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 좋아 방법론이지 방법론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자꾸 써보는 거. 그래도 뭔가 강연이니까 라고 해서 말을 해보면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일단은 힘을 빼야 된다. 내가 진짜 너무 좋은 글을 쓸 거야. 처음부터 나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오늘 저기 달책방에서 뭐 글쓰기 한데 갔다 왔네. 그 이야기부터 한번 써볼까 라고 한다든지 가볍게 그냥
힘 빼기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글이 힘빼기라는 꼭지와 작가의 장벽이라는 꼭지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보여주기는 이거는 문학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 제가 또 새삼 강조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톤 체홉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달이 빛난다 라고 말해주지 말고 깨진 유리 조각에 반짝이는 한 줄기 빛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달이 빛난다 라고 쓰지 말고 달이 빛나는 걸 사람이 알 수 있게 어떤 장면을 그냥 제시하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소수삼이라는 시에 비슷한 기법으로 썼는데요. 여러분이 졸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커피를 한 잔 제가 마시고 읽어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열망하고 연마하라. 글을 쓸 때 내가 얼마나 글을 쓰고 싶어 하는가. 언제까지 쓰고 싶어 할 수 있지? 남들보다 더 원하니? desire, 열망하는 거.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망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오늘만 열망하지 말고 내일도 열망하고 계속 열망하는데, 열망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 그 근력 얘기를 많이 작가들이 요즘 하는데 정말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자꾸 쓰게 되면 몸이 다시 글 써야 된다라고 재촉을 해요. 뇌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 근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오늘 강연 들었어 라고 글이 정말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죠.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잘 쓰게 돼요. 많이 쓰다 보면 여기 글쓰기에도 양질 전환의 법칙이 있어서 그 많은 양이 어느 순간 질적 도약을 이루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써라. 패터슨과 미저처럼 살아라 라는 건데, 그 영화는 다 보셨죠? 패터슨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기사처럼 쓰고, 그 다음에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에 나오는 미자처럼 사물을 관찰하라. 떨어진 감을 보면 거기에 꼬여드는 개미 같은 걸 보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런 태도로 살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문장이란 딴 거는 다 버리고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정확한 문장이 아름답다. 우리가 예쁜 문장, 수식을 막 멋있게 하고 이런 문장을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문을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정확한 문장이 가장 어렵고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다는 건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구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 개념을 그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문장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그래서 예쁘게 꾸미라고 하지 말고 가장 정확한 것을, 플로베르가 일물 일어서를 말했죠. 하나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는 하나의 말밖에 없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한 그런 정확함을 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걸 하나 더 강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세부적인 거, 아주 작은 거. 처음에도 강조했죠. 무엇을 쓸 것인가, 아주 작은 걸 써라. 근데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도 아주 디테일한 거, 너무너무 섬세해서 정말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래서 써보려고 해라. 그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는 뒤에는 시에 대한 이야기라서 뭐 시를 쓰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왜 웃으세요? 시가 우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고 5분 넘었네요. 36분입니다.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평소에 글 쓰면서 좀 어려웠던 점, 그런 거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